자, 제가 이 해외 사이트 통해서 2024년에 국제 아트페어에 가장 많이 출품한 작가님들 제가 서치를 해봤거든요. 탑 20인데 이번 시간에는 10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줄리에 머레뚜. 차형이 너무 많다고요? 아시아프 작가들이 범하는 오류를 5국원이나 되는 클래스가 한다는 게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요. 제가 주목하는 작가님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아무튼 줄리 머레뚜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해주세요. 이런 작가님들 되게 좋아한다 그랬죠. 에디오피아와 미국인 이렇게 혼혈 작가님입니다. 어머니인가 아버지 쪽이 유대인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약간 음모론일 수도 있으나 음모론 아니죠. 유대인 작가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추상 표현주의 유대인 작가 좀 밀어주는 경향이 있었고, 유대인 출신의 평론가, 월가가 유대인 후원가 많으니까 저는 좀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에디오피아계 미국 작가 이렇게 부른 게 맞네요. 유리한 지점이 다 있죠. 정체성이 에디오피아에도 관심이 있다는 거, 미국인이라는 거 되게 유리하고, 유대인이면 되게 더 유리하죠. 그런 좋은 조건을 다 가진 작가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겠죠? 한국이니까 이런 말 해도 되겠죠. 저는 제3자가 됐을 때 좀 유리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스타일로 작업을 하시는데, 이런 추상의 기압도형을 이렇게 무중력 스타일로 혼합하는 그런 스타일이 좀 보입니다. 뜨거운 추상 계열이라고 저는 좀 보이는데, 신표현주의일 수도 있고, 이건 좀 평가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또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냐면 2020년대 타임즈의 영향력 100인 안에 뽑혔던 그런 엄청 유명한 작가입니다. 작품은 좋네요. 지내네요. 소도비 경매에서도 아프리카 예술가 경매 기록을 썼대요. 아프리카 예술가로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932만 달러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스타 작가인 거죠. 최근 작품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좀 유명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거를 일부 가져온 것 뿐이니까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워낙 유명한 작가니까. 이번에 프리즈에서도 나오지 않을까요? 예, 아트페어에서 단골 작가 중에 한 분이니까. 그래서 줄리 머레투 나오면 유명한 작가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렌드니까. 젊은 작가님이 70년생이면 젊은 작가죠. 그리고 엄청 유명한, 엄청 어르신이시죠? 알렉스 카츠, 뉴욕 출신의 누버 레알리즘 팝아트로 평가를 받죠. 근데 누버 레알리즘보다는 팝아트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단순해 보이면서 별것 아닌 그림체로 보이지만 이 스타일이 워낙 강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분이죠. 러시아 이민자 집안 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얘기한 게 아니죠. 유대인이에요. 또 유대인 혈통입니다. 러시아에도 유대인들 출신 이민자들이 꽤 많죠. 샤갈도 유대인 이민자였고, 되게 단순하고 평면적으로 인물을 좀 많이 그리죠. 다른 그림도 많이 그리지만 인물화가 꽤 유명한 것 같습니다. 팝아트 느낌으로 좀 보일 수도 있고 만화 스타일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 작가님이 엄청 빨리 그리기로 유명합니다. 빠른 속도, 그리고 결벽증이 엄청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실에 누가 손님 초대하더라도 물감의 바닥에 약간 좀 얼룩이라도 진 게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뭔가 물감이라든지 장갑이 뭐 묻는 것 자체를 용납을 안 하나 봐요. 되게 결벽증이 심한 작가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라스케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대요. 벨라스케스의 마가레타 어린 시절 초상의 작품을 영향을 받은 이후에 되게 심플함 이런 느낌에 되게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루틴대로 행동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작가로 이렇게 알려지죠. 시인들과 되게 좀 잘 어울리고 시인들과도 협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상주의를 되게 싫어한다고 해요. 행복한 거짓말로 표현했대요. 인상파는 행복한 거짓말. 근데 이 말 들으면 좀 저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런지. 에드가 드가, 그리고 이전에 뭐 다른 사실주의 화가들이 노동자 문제 같은 농촌의 문제 이런 거를 사실적으로 그렸는데, 인상파는 일단은 객관적인 현실을 그렸지만 그런 사회적인 부조리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죠. 그래서 행복한 거짓말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아내 에이다가 중요한 뮤즈이자 모델이었죠. 이 작가님이 워낙 빨리 그리다 보니까 속도와 효율의 화가, 와, 아트페어에 엄청 강한 작가죠. 이 생산력 큰 전시할 때 상업성에도 엄청 유리하죠. 빠른 작업 시간, 많은 작가님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를 다 갖췄습니다. 중요한 건 빠른 속도. 그리고 사라씨, ZI 발음 기호로 나오더라고. 사라씨, 이분도 엄청 유명한 작가님이에요. 그때 웃음도 많고 인상에 되게 좋은 보스턴 출신의 조각 설치 위주의 작업을 하는 분입니다.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엄청 크게 전시를 했어요. 몇 년 전에. 예일대
회화과 출신의 엘리트 작가님입니다. 현재 콜롬비아대 교수님이기도 하고 일상 사물을 이렇게 재료로 나열하는 스타일이에요. 입체적으로. 특히 사진 작업을 많이 붙이더라고요. 정보, 기술, 기억의 탐구, 연구를 하는 작가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달린 사물이 이분의 시그니처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 이미지들을 공간에 재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과학자들과 협업을 좀 많이 합니다. 예, 과학에도 관심이 많대요. 평소에 이런 거는 사진 작업을 좀 기본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리고 2013년에 베니스 비엔날레 미국 대표로 이렇게 뽑혔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글로벌한 작가의 등용문이죠. 약간 올림픽 같은 느낌이죠. 국제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등용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버린드 브레커, 드 브레커입니다. 네덜란드식 이름이죠. 벨기에 출신의 헨트 출신의 설치 조각가로 볼 수가 있죠. 이 작가님 제가 다른 데에서도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되게 그로테스크한 인체, 동물의 그 형태를 마구 왜곡해서 잔혹한 스타일로 좀 많이 작업을 하는 그런 걸로 좀 보이더라고요. 이분 이렇게 검색하면 많은 작품들이 나옵니다. 베이컨 느낌도 나요. 조금 주재료가 밀랍입니다. 이렇게 약간 인형을 만드는 듯한 천, 나무, 머리카락, 죽음과 부활 이런 거에 대한 고민, 고통과 회복 그런 거를 좀 고민하는 작가님인 것 같아요. 고전의 재해석, 종교적 상징성에 대해서 되게 많은 연구를 하는 작가로 알려집니다. 베니스 비엔날레 역시 이렇게 좀 출품한 작가로 이렇게 알려지더라고요. 버린드 브레커 작가님입니다. 그리고 피터 도이그 워낙 유명하죠. 피터 도이그 현존하는 작가 중에 가장 유명한 분, 스타 작가 중에 한 분이죠.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출신입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 많아서 가장 유명한 경매에서 기록 세운 그 작품은 이전에 소개한 적이 있어서 2002년도의 작품을 이번에 좀 소개를 합니다. 글래스고 예술대학 출신이고 이분은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스코틀랜드 고향이니까 또 캐나다에서 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런던으로 다시 유학 갔다가 현재는 트리니다드 토바고, 트리니다드가 삼위일체라는 뜻이잖아요. 공화국입니다. 여기 베네수엘라 동쪽의 섬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업을 주로 한대요. 그래서 모던 풍경화, 현대적인 풍경화로 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시대적인 풍경화, 꿈과 현실, 기억의 경계의 몽환적인 분위기의 풍경을 그리는 작가죠. 교수로도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되게 신비로운 영적인 분위기. 예. 영화 사진에서 많은 모티브를 얻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슬리 브라운, 되게 인상이 좋은 작가님이죠. 이분도 엄청 유명한 작가님이세요. 영국 출신의 주로 뉴욕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추상 표현주의 계열의 작가님으로 보입니다. 그 페미니즘 작가로 또 많이 유명하고, 근데 이분이 인상이 좀 좋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 용모 때문에 외모로 좀 뜬 거 아니냐라는 약간 그런 비아냥을 듣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용모가 너무 뛰어나면 약간 그게 실력이 아니라 용모 때문에 뜬 거 아니냐고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근본 있는 출신입니다. 슬레이드 예술학교 1등학이에요. 엄청 경력이 화려한 분이세요. 추상 표현주의에 실제 영향을 받았어요. 데쿠닌 같은 추상 표현주의 작가. 그래서 되게 추상인 듯 구상인 듯 쿠닌 같은 스타일이긴 해요. 구상과 추상의 경계라고 볼 수가 있죠. 에로티시즘, 여성을 되게 에로틱적으로 그리는 그림들이 꽤 많더라고요. 뉴욕 구겐하임, 테이트 브리튼, 퐁피드 센터 등 국제적인 세계적인 미술관 소장을 또 했습니다. 자, 요 작품은 고전에 그 유명한 로코코 회화의 그 포즈가 연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오마주 같아요. 나나라는 작품. 마네랑 베이컨 섞은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마크 브래드 포드라는 작가님입니다. LA 출신이에요. 캘리포니아 예술대를 나왔습니다. 이 작가님도 작업 스타일이 되게 재밌습니다. 마띠에르를 보는 재미가 있어요. 블랙 베누스라는 작품이고, 이분 특이한 게 어머니인가 미용사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릴 때 미용을 배웠대요. 미용사 출신의 흥미로운 이력이 있죠. 그래서 이 영향을 좀 받아서 재료에 대한 그 강박이 없는 것 같아요. 일상적인 재료를 많이 이용합니다. 인종, 젠더, 대표적인 게이 흑인 작가거든요. 그 정체성에 관련된 탐구를 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사회적인 빈곤, 시대 문제 그런 것들을 여러 다양한 매체, 그러니까 이분은 재료에 대한 제약이 없어요. 그거를 콜라주로 배치를 하는 스타일이죠.
지도 시리즈도 유명한데 이것도 약간 지도 느낌이 나긴 합니다. 2017년도에 베니스 비엔날레 미국 작가니까 미국 대표로 나왔겠죠?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지도 같기도 하네요. 지도 시리즈가 유명합니다, 실제. 그리고 이름 되게 어렵습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들. 축구 선수도 이름 되게 어려운데 은지데카 아쿠니일리 크로스비. 이름 되게 어렵습니다. 은지 들어가는 이름 많습니다. 은근 아프리카 출신 아이유라는 축구 선수도 있죠. 은근 우리나라 이름 여성 이름 비슷한 발음이 아프리카 출신 이름에 좀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나이지리아 출신의 작가님입니다. 이런 작가들 되게 좋아하죠. 글로벌하게. 현재는 미국 작가로 알고 있어요. 이민자 출신. 네. 예일대 출신의 엘리트입니다. 근데 집안이 나이지리아에서요 엘리트 출신이에요. 네, 집안이 어머니가 정치인이었어요. 의학 전공, 약품 전공이라서 그거 약간 부조리를 좀 밝히는 정의로운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미대에 나왔고요. 콜라주를 이렇게 많이 이용합니다. 이분은 근데 아까 이 마크 브래드 포드에 비해서는 평면적으로 좀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패턴 느낌으로 신문 잡지, 사진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나이지리아 패브릭 패턴 이런 것도 많이 응용을 하고 이민자로서의 나이지리아 사람이기도 하면서 미국 사람이니까 복합적인 정체성 이런 거 되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전시 여러 굵직한 미술관에서 많이 했어요. 테이트 모던, 휘트니 미술관, 루이스 푸르니에 갤러리. 아무튼 은지데카라는 분입니다. 근본 있게 배운 듯한 그림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쿠사마 야요이 너무 유명하죠. 일본 나가노현 출신 조각 설치 팝아트이기도 했었고 근데 이분 젊은 시절에 사진 보면요 퍼포먼스 아티스트로도 유명했습니다. 앤디 워홀과 같이 활동했어요 그때. 근데 앤디 워홀이 야요이의 아이디어 어떤 거를 좀 차용했던 것 때문에 약간 갈등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퍼포먼스 사진들도 많고 땡땡이가 시그니처잖아요. 이 모델들 데리고 자기 몸 포함해서 자기도 누드쇼 많이 했어요. 누드 퍼포먼스. 그래서 땡땡이 점을 찍는 그런 퍼포먼스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폴카도트로 이제 불리죠. 디자인적으로도 패션 쪽과 디자인 쪽으로 협업을 되게 많이 하고 상업적으로도 엄청 성공한 아마 일본 작가로는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발적으로 정신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도 치료를 병행해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작품할 때는 모르겠어요. 안에서도 하시는지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팝아트로 많이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시리즈로 유명한 게 무한 거울의 방, 인피니티 미러 룸스. 이거 시리즈도 유명하죠. 루이비통 할머니. 변태 호박도 되게 유명하죠. 그 일본에 그 호박 있는 유명한 미술관 있잖아요. 그 홍수 날 때마다 그 떠내려간다고. 올해도 떠내려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스타에 본 것 같습니다. 호박 뒤집어진 거 보셨다고요? 그 짤로 많이 돌더라고요. 홍수 때 떠다니는 거 바닷가에. 그리고 게르하르트 리히터 정말 유명하죠. 동시대에 활동하는 작가 중에 가장 유명한 또 스타 작가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순위대로 놓은 거 절대 아니에요. 1위 그런 거 안 나눴습니다. 독일 원래 동독 출신이죠. 포토 리얼리즘 거장입니다. 다 비싼 작가님이에요. 게르하르트 리히터 진짜 어르신이죠. 이분도 32년도 생이니까 뭐니 해도 베티가 가장 유명하죠. 이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이만한 작품이 없어서 게르하르트 리히터 하면 포토 리얼리즘으로 유명하고 근데 어쨌든 그 유화로 그리긴 했는데 저는 이거 사진 위에 그대로 그린 걸로 처음에 봤어요. 너무 사진 느낌 나서. 근데 그 구독자님 중에 이거 손으로 다 그린 거 맞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확실한 거 투사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투사라는 거는 프로젝터로 쏘거나 슬라이드로 이렇게 빛으로 때린 다음에 구도를 잡고 그 위에 그 트레이싱 기법으로 따는 거죠. 대고 그린 겁니다. 예, 사진처럼 똑같이 일단은 만들기 위해서 그 위에 이렇게 경계를 흐리는 블러 효과를 주는 거죠. 본래 사진하고도 다르게. 그래서 이게 사진인지 그림인지 모호한 그런 느낌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게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대단한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옛날에 이런 기법을 처음 시도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다른 거죠. 지금의 이런 느낌은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도할 생각을 이전에 못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의외로 되게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했거든요. 색상표 시리즈라고 해서 네모칸으로 해서 색상표를 추상처럼 표현한 작품도 유명하고 2015년에 생존하는 유럽 작가 경매 최고가를 찍었다고 합니다. 4,610만 달러. 옛날에 이거 소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 정치, 주제 이런 거를 좀 담는 그림도 이전에 많이 시도했습니다.
해고전 테이트 모던 모마에서 크게 한 작가님이시죠. 매력적이라고 하시고 2024년 국제 아트페어 단골 작가 탑 20 중에 11번째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동시대에 우리 시대의 가장 유명한 스타 작가 최소 탑5 안에는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이비드 호크님, 우리나라에서도 특별전을 꽤 많이 했었죠. 1937년도생이네요. 이 해에는 스페인 내전이 있었던 해네요. 영국 팝아트의 거장. 근데 이분이 워낙 다양한 스타일을 다 시도했기 때문에 종합 아티스트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을 이렇게 검색하면 팝아트 화가로 많이 분류하긴 합니다. 이제 엄청 고령이시죠? 데이비드 호크니 하면 대표작이 예술가의 초상, 수영장의 두 남자. 그래서 이 남자가 호크니의 옛날 애인으로 보통 보고 있죠. 피터 슐레진저, 캘리포니아 시절의 애인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 애인을 그렸구나. 그리고 또 다른 수영장 안에 벗은 이 남자의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다른 남자를 쳐다본다는 거, 곧 이 애인과의 사랑이 식었다는 거를 암시한다는 말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 알고 싶진 않지만 옛 애인을 헤어진 다음에 그린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 둘의 사적인 그런 거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서 그쵸, 노관심이죠. 알고 싶지 않고 물결 찰랑거리는 윤슬, 요 느낌이 좀 패턴이 좀 재밌고, 호크니 하면 수영장의 화가로도 유명하죠. 물의 화가, 물을 자주 그립니다. 엉뚱한 얘기지만 사주에서 물의 기운은 성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위가 지속되다 보니까 60년대 팝아트 화가로도 분류를 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합 아티스트로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국 태생이지만 캘리포니아에서 많은 작업을 했었죠. 수영장 시리즈 유명하고, 이 작품이 2018년도에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9천만 달러, 당시로는 생존 화가 중에 기록을 썼는데 현재는 기록이 깨졌어요. 아무튼 상위권이 있다는 거죠. 당시로는 드물게 커밍아웃을 한 화가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렇게 흔치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이분은 좀 빨리 좀 앞서 나갔던 화가라고도 볼 수가 있죠. 요즘에는 소수자 화가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이게 뭐 이렇게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오히려 이점이 된다고 많이 봐요. 이게 오히려 트렌드 라고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데이비드 호크니 가장 유명한 스타 작가의 작품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스타일로 안 하고 또 다르게 합니다.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사진인지 그림인지 구별 안 되는 스타일의 그런 작품도 하시고, 아이패드 작업 요즘에 되게 많이 하시죠. 그리고 제니 사빌이라는 작가입니다. 제니 사빌, 영국 YBA 출신이에요.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 데미안 호스트도 YBA 출신이죠. 여기 속한 작가들 다 떴습니다. 그죠? 다 유명해요. 제니 사빌.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 보면요, 인체를 역시 많이 그렸어요. 여성을 특히. 근데 여성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름다운 누드가 아니라 출산 후에 여성을 특히 많이 그린대요. 그 인체를 또 왜곡하기도 하고, 비만인 여성, 또 흉터 를 좀 일부러 그리기도 하고, 스크래치를 좀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이분이 다른 YBA 소속의 작가들도 찰스 사치가 그림을 사고 후원하면서 되게 많이 떴잖아. 이 화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화상도 꽤 많이 그렸고, 이분 해부학에도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해부학을 이용해서 잔혹한 이미지를 좀 많이 그린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이미지도 좀 많이 차용을 하고, 이쁘진 않아요. 전통적으로 누드가 이쁘다고 많이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 편견을 많이 깬 화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사실주의 성향도 있어요. 네, 전통적으로 누드가 아름답다는 거를 좀 편견을 깨는 그런 스타일로 많이 그립니다. 그리고 루시엔 프로이트, 베이컨의 친구죠. 이 화가와 많이 비교를 합니다. 스타일이 약간 겹치는 게 있어서 80년대 신표현주의 화가로 많이 분류를 하고,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의 대표 여성 화가로 많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에곤 실레 느낌도 나요. 맞아요.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워낙 스타일이 다양해서 검색하시면 되게 막 비계 덩어리 같은 인체를 많이 그리세요. 이거 보면서 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어쨌든 작가님들이 아트페어 나가거나 초대를 받아서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면 갤러리에서 좀 조심스럽게 좀 시키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이미지, 예를 들어서 죽음을 표현하더라도 그거 이왕이면 이야기하지 말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림 안 팔린다고. 되게 짜치는 거죠. 설령 그것 때문에 그림 안 팔리더라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되게 안 좋다고 봐요. 제가 이런 세계적인 작가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작품을
작품이 우리나라의 신진 작가가 아트페어 나오거나 갤러리에서 이렇게 전시하면 그림이 팔릴까 과연? 우리나라 컬렉터들이 이런 작품들을 살까? 저는 잘 안 살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크게 성장할 작가들은 당장은 그림 잘 안 팔릴 가능성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이 역대 작가들이 삶과 죽음을 다루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너무 자연스러운 주제죠. 삶과 죽음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조금이라도 그림 안 팔릴까봐 조심시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안 좋은 거죠.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엄청 잔혹하고 죽음과 관련된 작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컬렉터들이 집에 걸어놓고 보기 편한 거를 많이 원하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근데 그림 진짜 비싼 세계적인 작가들 벽에 걸었을 때 안 이쁜 게 더 많아요. 오늘 소개한 작품 중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신진 작가님들 중에 내 스타일이 너무 컬렉터들이 안 좋아할 스타일이다. 너무 그로테스크하다. 벽에 걸기 너무 흉측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더라.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갤러리가 뭐라고 하곤 예 하면서 무시하시고 갈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리고 안젤린 키퍼 세계적인 거장이죠. 이 작가도 이쁘게 그리지 않아요. 신표현주의의 거장입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누가 좋다 하면 따라 사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자기 판단은 이쁜 거 고르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맘에 안 드는데 이 작가가 유명하대 그럼 따라 사잖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한남동에서도 어디 전시한 적 있어요. 2년 전에. 그리고 헤레디움에서도 작년에 전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워낙 유명한 세계적인 거장이죠. 신표현주의의 간판, 개념미술로도 볼 수가 있고 혈통이 또 유대인으로 기억합니다. 술라미스라는 작품 시리즈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평화 안식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홀로코스트의 그 공포를 또 암시한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되게 깊이가 있고 스케일감이 엄청나죠. 와, 이 화가 쩐다. 그런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 옛날부터 전통적인 그 유화만 고집한 게 아니라 실험적인 납흙, 지푸라기, 종이 같은 여러 재료를 썼던 화가죠. 그 유대인의 신화, 독일의 역사, 특히 나치 히틀러가 탄생하기까지의 그 과정, 그런 걸 되게 많이 연구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의 정체성. 이분이 퍼포먼스를 젊은 시절에 했는데 나치 그 경례 있잖아요. 퍼포먼스를 했다가 되게 좀 논란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거 함부로 했다간 논란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 나치를 뭐 엄청 숭배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 예술적으로 행한 건데 이게 좀 논란이 됐었죠. 아무튼 워낙 유명한 작가고 작품이 너무 많아서 한 그림을 소개하긴 좀 그렇죠.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리 제임스 마샬이라는 미국 시카고 출신의 신표현주의로 분류하는데 좀 애매합니다. 신표현주의가 맞는지. 근데 오늘 작가님들 분류가 되게 애매해요. 어떤 사조로 분류하기가 애매한 작가들이 많습니다. 현대미술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 사주 분리하는 거 큰 의미 없어요. 맞아요. 차라리 그런 사주가 이제 학습이 되면 공부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겠구나로 주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으니까, 주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좋은 거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뭐 어떤 사주다 나누는 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거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작가는 자기께 있으면 그게 장땡 맞습니다. 흑인 정체성. 오늘 나오는 흑인 화가들이 정체성 연구를 되게 많이 해요. 아니 거의 다 연구합니다. 정체성은 기본이죠. 현대 예술가들에게 자기 민족성, 뿌리, 내가 살아오는 환경, 내 가족, 그걸 부정할 수가 없죠. 캐리 제임스 마샬은 되게 평면적으로 약간의 일러스트 느낌으로 많이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들 보면 군상들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아프리카계 흑인의 정체성, 이런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가 좀 많습니다. 그 역사 문제도 다뤘고 여러 사람들의 행동이 약간 의미가 있는 게 꽤 있어요. 다른 작품들 보시면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흑인들이 다 노블한 걸 즐기고 있네요 하시네. 럭셔리, 그러니까 의도적인 것 같아요. 흑인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거를 의도적으로 반대로 표현한 것 같네요. 맞아요. 백인들이 하는 거를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뜻에서 일부러 흰색의 옷을 입혔나 싶네요. 지금 보니까. 잘 보셨습니다. 2018년에 5월에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2,110만 달러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이 작품 페이스트 타임즈. 그리고 무라카미 다카시, 워낙 유명한 작가고 얼마 전에 뉴진스와 콜라보 작업을 했죠. 그래서 뉴진스 앨범 스트리밍하면 요 웃고 있는
꽃무늬가 나오더라고요. 뉴진스가 부러운 게 아니라 무라카미 다카시가 부럽습니다. 뉴진스와 협업을 하다니. 뉴진스와 협업을 하는 작가, 대단한 작가입니다. 전 뉴진스가 더 대단하게 생각을 해서요. 일본 네오팝아트의 거장입니다. 너무 인기가 많아서 여러 브랜드와 콜라보 작업도 많이 하죠. 이 팬더 가족, 이 작품이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약 하나로 8억 5천에 판매됐다고 합니다. 슈퍼 플랫이라고 많이 부르죠? 무라카미 다카시가 만든 개념입니다. 그래서 슈퍼 플랫, 평면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 일단은 일본 미술, 니온가, 우키요에의 그 평면 스타일을 가져온 건 이해가 가요.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도 그렇고. 근데 대중의 소비 문화를 비판했대요. 그러니까 극도로 평면적인 거, 가벼운 거를 일부러 그려서 그 대중문화와 소비문화의 그 가벼움, 이런 거를 비판한 뜻에서 슈퍼 플랫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즉 이분이 상업적으로 이렇게 그린 게 오히려 대중문화, 소비문화를 비판하는 뜻에서 극도로 그 가벼움, 그런 거를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비판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많은 화가들이 그랬다시피 뭐 바스키아도 그랬고, 고급 문화와 이전에 고급 문화로 여겼던 그 순수 미술과 저급 문화, 뭐 하이 문화, 대중문화라고도 볼 수가 있는 뭐 애니메이션, 그런 것들의 그 경계를 흐렸다고 평가를 하죠. 그렇죠.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래서 근데 그 대중문화의 그 가벼움, 쉽게 소비되는 이 시대의 자본주의, 대중문화를 비판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래서 좀 작가의 그 삼위일체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판을 하면 안 되죠. 찬양을 해야죠. 이런 이미지로 성공을 한 거면 앤디 워홀처럼 그 상업주의, 머니가 최고다라고 해야 맞는 분인 것 같거든요. 전 그러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앤디 워홀 저 그래서 좋아해요. 솔직해서. 근데 왜 비판을 해요? 이런 걸로 혜택을 이렇게 많이 보는데, 이 대중문화, 이 소비문화로 그 혜택을 보는데 뭘 비판은 한다고? 그래서 좀 별로입니다, 그게. 이 작가의 스타일이 별로인 게 아니라 좀 가식적이라서 제 생각일 뿐이지만요. 원래 뭐 싫어하는 작가는 아닌데 이번에 자료 준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느낌이에요. 제가 이 작가에 대해서 많이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솔직해 보이진 않는다.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찬양한다고 해야 돼요. 이분은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이 웨이웨이, 아주 멋진 작가죠. 세상에 뻑큐를 날리는 이 패기, 저는 패왕색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중국 정부가 뭐라고 하건 말고 뻑큐 날리는 이 저항정신, 개념미술로 유명한 분이죠. 중국 정부한테 찍혀가지고, 왜냐면 이분이 운동가이기도 하거든요. 중국 정부의 부패, 인권 침해를 비판했다가 구금당했어요. 81일 정도인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메모한 거 보니까 81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워낙 퍼포먼스도 유명하고 다양한 스타일의 작품을 많이 시도해요. 어떤 스타일이다 한정지는 게 없어요. 이분은 개념미술 그리고 레디메이드를 많이 추구를 해서, 해바라기 이 작품이 되게 유명한데 한때 테이트 모던에서 몇 년간 전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씨앗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도자기로 1억 개를 만든 거예요.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초반에 뒤에 있는 사람들처럼 관람객들이 해바라기 도자기 이 파편들을 밟고 다니면서 편하게 쉬기도 하고 그런 목적인데 막 먼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밟고 다니는 걸 금지시키고 그랬습니다. 의도와는 다르게. 어쨌든 이 씨앗이 뭐냐면, 문화 대혁명 시기에 그때 국가에서 이렇게 민심을 얻으려고 해바라기 씨앗을 많이 나눠줬대요. 그런 모티브이기도 하고, 국가와 개인, 그러니까 당시에 그 독재자, 중국 정부를 통치하는 독재자가 태양으로 비유한다면, 이 수많은 해바라기 씨앗은 중국의 그 인민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고, 국가와 개인 간의 그 관계, 자유 통제, 문화 대혁명 시기를 어쨌든 좀 생각하게 만드는 거니까 많은 그 생각의 여지를 남겨주는 작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해바라기 엄청 먹는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러분, 스페인 사람들도 많이 먹더라고요. 축제 때 해바라기 씨앗 많이 팔거든요. 그 먹고 껍질 바로 길거리에 버리는 것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예, 아무튼 아이 웨이웨이, 멋진 작가입니다. 그리고 마를렌 뒤마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네덜란드 작가라고 볼 수가 있죠. 국적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계속 유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마를렌 뒤마, 이분은 아주 그로테스크한 얼굴 초상화 시리즈가 되게 유명합니다.
오늘 나오는 작가들 대다수가 벽에 걸었을 때 안 이쁜 그림들 많아요. 그죠? 케이프타운 출신이라고 합니다. 역시 남아프리카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인종 문제, 사랑, 고통, 성, 사회, 정체성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그거를 여러 표정을 가진 그 인물화로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죠. 배신 시리즈입니다. 이 작품은 데이비드 위즈너에서 전시했을 때의 작품 시리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카라 워커입니다. 18번째 벌써. 캘리포니아 출신의 그 가장 성공한 아프리카계 미국 작가로도 알려져 있죠. 과거 미국의 노예 제도, 그리고 이 흑인들을 사람으로도 취급 안 했을 때의 그 어두운 시대를 좀 많이 표현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의 시그니처 스타일은 흑백 실루엣입니다. 그리고 여러 주제가 있긴 하지만 남북 전쟁 시대의 그 시대 상황을 좀 많이 표현한 것 같아요. 미국의 천재상으로 평가받는 메가도 펠로우십상을 20대에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틀란타 예술대 출신이고 역시 인종, 성, 그 사회적인 폭력성, 흑인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거를 좀 많이 연구를 하는 작가로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실루엣이 그렇게 스타일이 대단한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작가가 그냥 기발한 아이디어만으로 그리는 거 아니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의미 때문인 것 같아요 하시네요. 되게 잔혹한 이미지를 그려놨습니다. 그죠? 사람을 태우고 있고 팔 절단 났고 똥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그게 아닐까요? 흑인 노예들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렇게 데려갔을 때 움직이지 못하게 관에 사람 서랍 끼워 넣듯이 누워서 왔잖아요. 그래서 반 이상은 오다가 다 죽었고 똥 오줌도 못 누게 완전 동물 취급했던 게 이 아메리카 대륙 개척자들이었죠. 유럽인들. 아무튼 그걸 의미한 게 아닌가. 그리고 루이즈 보네라는 작가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출신의 또 인체를 많이 그리는 작가예요. 프로필 사진 카리스마 쩌네요. 루이즈 보네. 이분도 엄청 변태적이고 그로테스크한 인체를 초현실주의적으로 왜곡해서 표현을 합니다. 제네바 장식예술대학 디자인 전공이에요. 그래픽 전공자로 기억합니다. 근데 순수미술로 전향을 했어요. 현재는 LA에서 많이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에로틱한 거. 이분 스타일 보면 되게 변태적입니다. 사진과 영화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는데 히치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초현실주의적인 성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가고시안 그리고 미에르 갤러리에서 전시를 해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 작품 외에도 인체 그린 거 보면 되게 엽기적입니다. 흥미로운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리처드 프린스라는 작가입니다. 이 조크 페인팅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조크를 이렇게 문자로 쓰는 시리즈도 좀 유명해요. 근데 이분이 어프로프리에이션이라고 해서 도용이죠, 도용. 이전에 광고 이미지, 사진을 그대로 이용해서 그거를 작품화하는 스타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도가 흔치 않았던 시기에 이걸 하나의 자기만의 사조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분의 가장 유명한 시리즈가 카우보이 시리즈, 말보로 광고 이미지거든요. 이분이 또 실제 사진 작업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원래 있던 광고 이미지, 유명한 이미지를 그대로 이용해서 자신만의 그런 메시지를 낸다든지 인용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거를 하나의 자신만의 정체성으로 만든 화가라고 볼 수가 있죠. 미국 남성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남성성을 상징하는 게 이 카우보이래요. 미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좀 비판적인 의식일 수도 있고요. 리처드 프린스는 휘트니 그리고 구게나임 미술관에서 여러 굵직한 장소에서 전시를 해서 또 유명한 작가입니다. 날로 먹 그럴 수도 있어요. 이분이 좀 최근에는 인스타에 불특정 다수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작품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저작권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날로먹도 고집 있게 꾸준히 하거나 먼저 시도하면 하나의 크리에이티브가 되죠. 그걸 보여준 게 듀상이잖아요. 마르셀 듀상. 소변기 가지고 그냥 올려놔서 미르사를 바꿨잖아요. 이분은 있는 사진 그대로 날로 먹는 스타일일 수도 있죠. 나쁘게 말하면. 이 예술가, 특히 개념미술이라든지 퍼포먼스 아티스트들 관종기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뭔가 시선 끄는 걸 즐기는 거. 근데 이 초짜와 객기와 거장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 객기가 미친 꾸준함, 뚝심, 한방향, 버티는 능력, 욕하건 말건 계속 버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인정받습니다. 그게 예술이 돼요. 근데 보통 그게 객기가 되는 분들은 그게 그냥 관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도저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진지함이죠. 미친 짓도 진지하게 꾸준히 하면 예술이 됩니다.
진지하지 못하면 그냥 장난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요 정도까지 하고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런던 파리 아트페어 투어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8박 11일 일정으로 갑니다. 희망하는 분들 허세미술관 DM 혹은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런던 프리즈고 파리 아트바젤 묶어서 갑니다. 인원 계속 모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발목 잡힌 게 뭐냐면, 발목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저를 위한 거니까요. 결국에 두 번째 책 지필 때문에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9개월 동안 못했어요. 뭐 핑계일 수도 있지만 한 번 했네요. 올해 초에 봄에 했었나? 근데 거의 못했는데 오랜만에 그 아트페어 시즌이잖아요. 프리즈 서울 그리고 키아프 시즌이라서 그에 맞게 10일에 아트 살롱을 합니다. 다음 주에 목요일에 7시에 신림역 근처에서 5분 7분 거리의 장소에서 합니다. 소박한 장소에서 해요. 15명 총원입니다. 희망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살았던 인생에서 최악의 더위를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올해 아무쪼록 미친 더위 시원하게 잘 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 안녕. 푹 쉬시길 바랍니다.